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덕에 임대료도 저렴했고 무엇보다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은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여 낮에도 어두컴컴했지만 나는 그러한 분위기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사를 마치고 첫 번째 밤 나는 짐 정리를 마친 후 지친 몸을 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파트는 내가 처음 열쇠를 받은 상태 그대로였고 방문객도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관리소를 찾아가 밤에 들었던 소리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관리소 직원은 옆집의 세입자가 이사 온 뒤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며 자세한 건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파트에는 이미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과거 이곳에 거주하던 한 가족이 불행한 일을 겪고 그 이후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밤이 되자 나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낮 동안 분명히 확인했듯이 집안에는 숨을 곳도 없고 이상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한 기운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초저녁쯤 거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TV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레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했다. 그러던 중 나는 거실 천장에 덧칠한 페인트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높이 손을 뻗어 그곳을 건드려 보니 페인트가 벗겨지며 문서 한 장이 떨어졌다. 그 문서엔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글씨가 지독하게 적혀 있었다. 그 뒤로 며칠간 나는 밤마다 계속되는 소리와 싸워야 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엔 아직 미련을 남긴 영혼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간단한 의식을 치르며 영혼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제서야 소음은 멈추었고 나는 겨우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이사 가기 전날 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맞았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끝까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짐을 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나의 머릿속에 남은 건 그때의 잔상과 기억해주세요라는 마지막 부탁뿐이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소리가 꿈에 들려오지만 난 여전히 그날의 일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언젠가 그곳에서 답을 찾게 되길 고대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아파트에 입주했을지 궁금해졌다. 혹시 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이야기였으나 나는 늦은 밤까지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눈꺼풀은 자꾸만 무거워졌다. 나오는 하품을 참을 수 없어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내 방은 아파트 10층에 위치해 있었고 아래로 보이는 거리에는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만이 있었다. 한쪽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공원 중앙에는 오래된 큰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순간 그 나무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뭐랄까 매우 섬뜩했다.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 형체가 갑자기 나무 뒤로 사라졌다. 그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피곤했던 나는 곧바로 잊어버리려 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과제를 조금 더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어젯밤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요즘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냐 며 웃어 넘겼지만 한 친구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근처에 있는 큰 나무 얘기 들었어. 거기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대. 한 여자가 그 나무에서 목을 메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제 본 그 실루엣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았다. 친구들은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같은 시간대에 과제를 하던 중이었다. 창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창밖에서 나를 보고 비웃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두려움에 가득 차 뒤로 물러서며 단단히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때부터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들려왔다. 며칠 동안 그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직접 그 나무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친구들을 몇 명 부여해 함께 가기로 했다. 공원을 찾아가자 문제의 나무는 예상보다 더욱 커 보였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새빨간 리본으로 묶인 채 그곳에는 나무에 얽혔던 사고를 기리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친구가 뒤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머지 친구들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공원을 찾지 않기로 맹세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나무 아래서 자주 목격되는 귀신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내가 듣던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것이었을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사건 이후로도 간혹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은 그녀를 목격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가끔씩 그 창문을 바라보곤 한다. 물론 그때마다 으스스한 기운에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지만 도저히 그 시선을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일은 아직도 나에게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얽힌 기묘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19세기에 지어진 그 저택은 예전에는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나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려진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기자 김영수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고자 그 마을을 찾았다. 그는 마을에서 며칠간 머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저택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마을의 노인은 어두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영수는 이런 소문이 기사로 쓰기에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마침내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살짝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을 열고 발을 들이자 그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그는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가구들, 벽에 오래된 초상화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 계단을 올라가자 2층 복도 끝에 한 방이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빛이 나왔다. 그는 녹음기를 들고 재빨리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어린아이의 흔적들, 작은 장난감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가 손전등으로 방을 이리저리 비추자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아이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김영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얼굴은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한 공백이었다. 그 자리에 선 김영수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얼른 방을 빠져나와 저택을 벗어나려 할 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뒤따랐다. 집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영수는 허겁지겁 대문까지 달려가 그것을 힘껏 열었다. 그 순간 밖에서는 이미 동이 틀 무렵이었다. 그는 정신없이 마을의 숙소로 돌아와 밤새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에 경험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저 꿈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결국 김영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 돌아가기 전 그는 한 번 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찻집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그를 또 한 번 소름 돋게 했다. 수십 년 전 그 저택에 살던 부유한 가문은 어린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 저택에서는 종종 아무도 없는 피아노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다. 마을을 떠나는 길에 김영수는 뒤돌아 저택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저택은 여전히 적막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정이 그저 낯선 마을의 오래된 공포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라며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학교 과제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어두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밝았고 마당을 지나치는 바람 소리가 음산하게 들렸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민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나뭇가지나 풀이 핀 줄 알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다. 검은 실루엣은 가만히 서서 민수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거기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모든 불을 켜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긴장감 속에서 밤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민수도 잊혀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민수는 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고 그때 창문을 가로질러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창문을 통해 방에 들어와 민수의 머리맡에 섰다.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꿈속에서마저도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민수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희미하게 열린 창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순간 그는 진정하기 위해 창문을 다 들여다가 창문 밖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또다시 그 그림자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분명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의 민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나고 나서야 그림자는 사라졌고 민수는 결국 부모님을 깨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똥이 특히 무섭게 집 근처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민수가 살고 있는 집에서 미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범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몇몇 주민들도 비슷한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는 증언을 했고 사람들은 점차 그 집 주변을 떠나기 시작했다. 민수와 그의 가족은 이사가기로 결정했고 그 집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지만 민수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사 후 새 학교에서 새 출발을 했다. 그러나 그때의 모호한 시선과 섬뜩한 느낌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한다.